안녕, 얘들아. 인문예술 2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강에선 따로 문제풀이는 안 하긴 했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3번 문제 정도, 그 낭천재랑 공거제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정리해서 얘네 둘의 특징 같은 것만 좀 정리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문예술2 분석과 직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 들어가기 전에 12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엑기스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은 게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좀 어려워. 왜냐면 앞쪽에선 갑자기 뭐 실증주의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더니 그 실증주의를 딜타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고 이 딜타이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말로 언급을 했다더라.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베르구송이라는 사람도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분석과 직관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걔네들의 특징이 이런 거더라. 그리고 직관과 분석은 서로 직관에서 분석으로는 이행이 가능하지만 분석에서 직관으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더라. 그 이유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렇듯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며 각각 실증과학과 형이사학의 수단이 됐다더라. 그래서 분석은 실증과학의 수단, 그리고 직관은 형이사학의 수단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본문 얘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독서를 할 때 지문에 모르는 어휘들 나오잖아. 꼭 네이버에 국어 사전 있죠. 그런데 찾으셔가지고 지식인은 안 돼요. 사전을 찾으셔서 그 정확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문맥적 의미 아니면 유의어, 반의관계 그런 단어들까지 찾아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결국은 어휘력을 쌓는 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에서 당연히 어휘 문제 나오죠. 내신에서도 나와요. 한두 문제는. 그걸로 변별력을 때로는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 아니면은 지문마다 조금 이제 독서의 특징에 맞게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 어휘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찾는 연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문단부터 보면은 자, 1문단 봐주세요. 지금 실증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1문단 보시면은, 실증주의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인식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증거를 대서 뭔가를 설명하는 걸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실증주의에서 지식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식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본 거죠. 자, 이러한 입장, 즉 실증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형이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오히려 쓰레기 같은 사이비 지식이 될 수도 있대. 그럼 형이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뭔데? 선생님 괄호 처리해놨죠? 수식어구입니다. 인식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실증주의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주체의 개입 없이 오로지 객관적인 것으로만,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만,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로만 얻으려고 하는 게 이제 지식이다라고 본 반면에 형이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이 학파들의 견해에서는 지식이라는 걸 뭘로 봤대요?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하는 걸로 봤대요. 그쵸? 그러니까 개입을 하냐 안 하냐 고차와 이의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상반된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형이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의 본질 원리를 어떤 직관에 의해 탐구하는 학문. 그쵸? 이걸 형이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앞에서 밑밥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목이 분석과 직관이었지.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보이는 그 객관적인 그러한 대상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얻는 지식이라면 형이사학 같은 경우는 직관을 이용하는 지식이라고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제목에 나온 분석과 직관의 밑밥을 이제 앞에서 이제 깔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딜타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증주의를 반대를 했어요. 이 실증주의는 너무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너무 이제 그걸로만 평가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딜타이
딜타이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을 해서 정신과학은 인식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고 자연과학은 인식주체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이 두 방법으로서 구분을 하면서 이 두 방법 중에서도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면 실증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거의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딜타이는 실증주의를 반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과학의 고유성, 즉 인식 주체의 개입을 이제 인정하는 그것을 그 근거를 대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자, 베르그송 나오죠? 자, 같은 맥락이면은 이 베르그송도 이제 딜타이처럼 실증주의를 반대를 한 거야. 그치? 반대하고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역시 형이사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형이사학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직관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직관을 이용해서 뭐였지? 직관에 의해 탐구하는 학문을 형이사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베르구성은 조금 직관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의 고유성, 독자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을 보면은 위에선 실증주의 입장, 그리고 밑에는 딜타이의 입장, 베르구성의 입장. 근데 이 딜타이와 베르구성은 실증주의를 반대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연과학과는 다른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 제기. 물론 딜타이가 먼저 주장을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베르구송도 역시 이 뭔가 정신과학과 관련된 직관과 관련된 형이사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려고 했다라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문단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했고 그걸 반대한 사람이 딜타이 베르구송. 그래서 딜타이는 자연과학 정신과학으로서 이제 인식주체의 개입을 인정하는 정신과학을 이제 강조를 했구나. 그리고 베르구성 도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정의를 했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 뭐 실증과학이 분석이다, 형이사학적이 직관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기는 해. 이 1문단에서. 하지만 이제 뒤에 문단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증과학은 분석을 통해서 사물의 주위를 돌면서 그걸 관찰한 객관적인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그걸 관찰한 것들을 이제 지식으로 얻는 거고 형이사학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관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딜타이는 정신과학을 베르구성은 형이사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베르구성이 주장한 이 분석과 직관의 개념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문단 보시면 베르구성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했다. 그쵸? 요거 똑같이 색깔펜을 좀 달리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과 직관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분석은 우리가 사물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인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분석은 이런 거야. 우리가 사물이 있으면 이 바깥에서 이 사물 주변을 돌면서 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쵸? 직관은 어떤 거예요? 아예 우리가 그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일시된 상황에서 그거를 느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는다라고 하자. 자, 우리가 뭐 소설을 읽을 때 보면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작가라는 사람은 이제 서술자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표현을 할 때 결국은 그 인물이라는 대상은 상징적이고 기호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나 서술자를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들을 뿐인 거지, 관찰할 뿐인 거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주인공의 어떤 고유한 성질까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상징적이고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제공받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분석은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가가 묘사한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 인물들은 인물의 행동이나 그 말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이제 파악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도 이런 인물이 있는데, 내 주변에 이런 사물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비교나 분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표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겉핥기식으로 정도만 아는 거야. 왜냐하면 외부에서 분석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이 사물을 주위를 돌면서 이제 다른 사물과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뿐이지 이 대상의 고유한 특징까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표상으로서 이 대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직관은 이 반대로 내가 주인공과 합치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 여기서 불가분이라는 건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 그 인물의 어떤 본래적인 내적인 특징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였다? 직관이라는 겁니다. 그쵸? 직관.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고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도 없대. 즉 아까 분석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그런 공통적인 것들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였다면 직관은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대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고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즉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 사이의 구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베르고송은 분석과 직관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 3문단 갈게요. 계속 연장선이야. 똑같은 얘기 계속 해주고 있어.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을 한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완전한 표상을 나름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다.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킨다. 기지라는 건 이미 아는 거야. 이미 아는 요소로 바꾸는 작용을 한대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상을 알려면 우리가 이 주변에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공통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대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요소로 그거를 바꿔서 작용함으로써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한대요. 보편적 개념. 보편적인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의미하잖아. 누구나 다 알만한 객관적인 지식, 사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분석이라는 거는 이 대상과 비슷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이 대상을 그냥 추측 정도 하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 대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야. 그치? 결국 분석의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것뿐이지 여기 체크 대상의 독특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대상의 독특한 거라는 건 뭐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개성, 그 본성까지는 다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이에 반해 직관은? 그럼 반대로 직관은 어떨까? 이 본성까지 이 본질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직관은 분석과는 다르게 분석은 아까 관점이나 상징에 의존한다고 했지만 직관은 그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직관은 지적 공감이야. 그쵸? 그걸 공감하는 거야. 이를 통해 우리는 그러니까 분석은 대상의 외부에서 돌면서 그거를 그냥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이미 내가 알았던 대상과 비교하면서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라면 직관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이 어떤 대상 안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거라고 봐야 돼. 투사.
아예 꿰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 상대적인 거니? 분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대상과 비슷한 다른 대상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대상과 비교해 보는 거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직관의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은 가능한 경우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왜? 아예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동일시되고 공감하는 작업인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석과 직관의 방법 및 지식의 차이. 그래서 분석과 직관 2, 3문단 내용을 정리하면 요런 내용인 거예요. 그쵸? 요것도 여러분들 꼭 필기해 두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문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가 없대.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 있대요. 밑에 나오죠. 분석은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를 수가 없대.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틀. 아까 분석이 뭐라고 그랬어? 누구나 다 알만한 이미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쵸? 이 대상 주변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랬었잖아. 즉 보편적인 개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알만한 그러한 내용. 그런 틀에 매여서 이러한 개별적인 이러한 대상까지도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겉만 하는 식인 거야.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거 정도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소성은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요소거든요. 그쵸? 그래서 베르 구성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 임의적 선택을 의미하고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분과 요소의 차이가 뭐냐면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어. 반면에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분과 요소는 조금 다른 범위긴 하죠. 그쵸? 부분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함축된 전체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 요소는 그러한 전체를 함축할 수 없어. 왜냐면 요소는 더 작은 범위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소들이 재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오히려 큰 데에서 작은 건 재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데에서 큰 거를 재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은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요소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은 재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념들의 어떤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대상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복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못한다는 것은 개념들이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사실상 요 두 가지의 이유,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분석이,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루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념이라는 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위아래가 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큰 범위가 아니라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에서 사실상은 큰 범위를 재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분석에서 직관에 이를 수 없는 이유, 보편적인 개념과 요소로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문단.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금 앞에 나온 얘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그러니까 그런 실증주의나 실증과학에서 쓰는 그러한 분석은 대상의 주의를 돌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계속 포착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형이사학은 아까 직관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형이사학은 실제를 분석하는 대신 뭐를? 직관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즉 형이사학은 실제를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절대적으로 파악해요. 아까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뭐였어? 분석이었잖아. 자, 형이사학은 절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 관점을 취하는 거는 누구야? 분석이죠. 그걸 대신 실제 안에 위치하여 누가? 이 직관은 실제 안에 위치하여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있죠. 지금 분홍색은 분석과 관련된 거, 지금 연두색은 직관과 관련된 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실증과학의 수단인 분석과 형이사학의 방법인 직관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 뭔가 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 특히 분석에서 직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두 가지 얘기했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개념은 결국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는 거, 그치? 그래서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구성이 가능해. 요소는 그러나 임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재구성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개념이라는 건 부분이야, 요소야? 요소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에서 직관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 왜냐면 분석은 그냥 겉달기식으로. 그쵸? 직관은 그 세세한 그 고유의 특징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분석과 직관의 지문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문제 역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푸시는데 이제 조금 어려울 만한 게 2번 문제랑 3번 문제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2번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기에서 이제 거기에 힌트가 될 만한 게 보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인 개념에 주목하여 외적이고 도식적으로 탑을 표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분석의 방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소묘를 했고 그 그림들의 오른쪽 밑에 피도시라고 메모를 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석과 직관 중에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보기를 좀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뒤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기억은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 니은은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 그쵸? 그런 기억 니은의 의문을 가진 지금 서진이가 수집한 자료. 그래서 A에선 베르고송과 관련된 그러한 베르고송의 견해와 관련된 게 나타나 있고 B에서는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이제 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추는 그러한 인성을 겸비한 사람을 창조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 그리고 C에서는 이제 이 서진이가 자기소개서에 이제 작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그런 지성, 인성, 영성을 겸비한 융봉합 창의 인재, 그쵸? 그래서 뭐 그러한 융복합 요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인재상으로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읽어보시고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매칭시키면서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모르는 내용들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수업은 마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회랑 문화 두 강에서 다음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꼭 문자 주세요. 안녕. 선생님 이제 끌게. 네. 이게 화면이 네.